네, 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법무법인 제하의 전세준 대표 변호사님께서 웹툰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웹툰 작가하고 예비 작가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기업분들도 오셨으니까 기업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전세준 변호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대표 양력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지식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으셨고요. 2008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하셨고, 네, 세계적인 기업 워너브라더스의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내 자문 변호사, 저작권 보호 업무 담당 변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저작권 상담 현황 서비스 지원단까지 하시고, 2016년도에 또 책도 지금까지 저서를 또 3권이나 하셨는데, 16년도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라는 또 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지금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변호사님 준비 다 되셨으면 웹툰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해봤는데 이런 데서 강의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가 제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시간이 5시 반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그때까지 쭉 다 하지는 않고요.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Q&A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리고 아마 이런 축제 분위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률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사연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걸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오셨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이라도 좀 기억에 조금이라도 남으신다면은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다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인데 약간 어려운 걸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시면 두구두구 저작권 관련된 거에서는 많이 써먹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이거 PPT 이거 제가 넘기는 건가요? 네, 뭐 제목은 웹툰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알아보기,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정했지만, 일단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시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작권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저작권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개념일까요?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최근에 8, 90년대에서는 사실 저작권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기에 뭐 80년대, 90년대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저작권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 뭐 해외에서 막 10만원, 20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조교분이 오셔가지고 야, 책 제본할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그냥 다 복사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예 대학 자체에 있는 복사집이라고 하는 데서 저작권법 위반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작권 단속이나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된 시점은 사실 2010년도 그 이후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엔 저작권이 되게 최신식의 법률인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자체는 1500년대에 나왔어요. 1500년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인쇄기가 발명됐어요. 인쇄기가. 그래서 종래 책 외에는 사실 뭐 작품이라는 게 미술이나 조각 이런 건데, 미술이나 조각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드는 게 뭐 유통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책 같은 경우는 글이 표현하고 있는 그 개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 출판업자들이 작가한테 그거를 통으로 사와. 그리고 되게 비싼 값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쇄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막 복사해서 그냥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판업자들은 되게 돈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당하고 못 살겠다 라고 해서 결국 저작권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작권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지만은 저작권의 탄생 자체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쇄계와 연결되어 있냐? 탄생 자체는 인쇄기지만 더 좀 포괄적으로 보면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기술 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블록체인이다 뭐다 하면서 그게 또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는 어떤 기능을 갖는 그런 기술 개발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AI가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상태가. 근데 그건 약간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더라도 저작권이 계속 더 강화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 너무 더 빨리 쉽게 복제해서 빨리 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웹툰 작가분들께서는 되게 이제 맥 빠지는 일이 뭐냐면은 잘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런칭을 딱 하면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해외의 그런 불법 사이트에 막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걸 뭔가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작가님들을 막 조롱하고 비하하는 막 그런 다시 뭐 리트윗 같이 그렇게 오고 막 이런 형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해외 사이트에서 막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빈도수가 지금까지는 높아져 왔어요.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AI랑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런 어떤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어느 시점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일단 기술 발달하고 관련이 있구나, 뭔가 신기술이 나오면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법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작권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요, 공정한 이용도 도모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뭐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너무 배가 고프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예술 활동을 해서 뭔가 잘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 계속 배고프죠. 그럼 예술 활동 전념 못하니까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겠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저작권법 태생 자체가 출판업자들 위해서 한번 태어난 거기 때문에 권리자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 먼저 창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강한 독점권을 줘버리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아예 어떻게 되죠? 뭘 새롭게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권리관계를 좀 규율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내가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을 할 때 뭔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의미의 내용들이 저작권법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저작권자인데 이거 누구 맘대로 내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 대신 권리자 너를 엄청 보호해 줄 거야. 엄청 보호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만 너의 권리를 제한할 거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이 네 가지 틀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작권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 그냥 아무거나 백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그것도 저작물이 되냐는 거예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냐는 거죠. 그쵸? 애기들이 낙서를 해놓은 것도 저작물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저작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느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뭔가 만들었는데 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뭐 권리 주장을 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뭔지를 배우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내가 저작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언제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그 범위에 보통 5가지를 넣어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을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작권은 이 앞에 나머지 4개와 뭐가 다른가, 언제 발생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저작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저작권자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창작 활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창작물을 만들었어.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이 될 만큼의 창작물이었어. 그럼 내가 저작권자가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작권자로서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떠오르는 거는 내 거 베끼지 마.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막 보지 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저작권법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는 이런 것이고 그런 권리는 어떠한 건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부분이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도대체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뭐야? 그런 걸 보호해. 그걸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면 저작권은 어떻게 취득이 돼? 아, 그렇게 하면 취득이 돼. 취득이 됐어. 그러면 난 무슨 권한이 있는데?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시간 순서대로 머리에 그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게 저작권법의 목적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네가 좀 봐줘. 너 동의 없이 썼다고 하더라도 네가 봐줘야 돼 라고 하는 조항들이 저작권 제한 부분에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작권 제한 파트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내가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저작권의 제한에 의해서 면책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물어요. 매우. 그러니까 사실상 저작권을 갖게 되면 저작권자가 그냥 갑 오브 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작권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를 창작을 하더라도 내가 남의 것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을 아예 몰라도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왜 그럴 수 없는지 아세요? 지금 뭐 되게 유명한 작곡가분 표절 시비 때문에 막 한동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진짜 베낀 건지 어떤 건지 사실 몰라요. 그 법원에 가봐야 알아요. 최근에 그런 아기 상어 그 노래 아세요? 아기 상어 뚜루뚜뚜뚜 그 노래 아시죠? 그게 미국의 민요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기 상어 뚜루뚜뚜가 너무 좋아갖고 오히려 역주행을 했죠. 저쪽 다른데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걸 미국에서 만든 사람이 야 이거 내가 훨씬 먼저 만들었는데 얘가 내 거 베낀 거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 음악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그냥 두 개 동시에 틀어놓고 듣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야 이런 게 표절이 아니면 뭐가 표절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베끼지 않았고 남의 걸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공짜로 사용하거나 뭔가 침해해서 쓰고 싶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씩 볼게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 보시면 빨간 글씨로 표현하고 창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두 글씨가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은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에 아무리 대단한 걸 생각하고 있어도 그것을 뭔가 표현을 했을 거잖아요. 내가 영상으로 만들든 그림으로 만들든 글로 만들든. 그래서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만 보호하는 거예요. 표현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표현이라는 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말이나 글, 소리, 그림, 형상 등의 방법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표현이라는 게. 자, 아이디어와 표현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대박난, 그래서 상도 엄청 받았던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 그죠? 넷플릭스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게임을 시켜요. 게임을 시킨 다음에 엄청난 상금이 계속 쌓여요. 게임을 해서 탈락자들이 있을 때마다 상금이 계속 쌓이고 1등만 그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는 개념인 거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그런 어떤 플랫을 가지고 전혀 다른 표현의 새로운 거를 만들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표현해낸 그 모든 내용들 있죠. 약간 그 옷을 뭐 그 핑크색인지 분홍색인지 하여튼 뭐 그거 입고서 세모 네모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오게 되면은 그것은 침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려면 첫 번째로 표현이 돼야 된다. 아이디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작가예요. 여러분들이 작가라서 내가 되게 어떤 뭐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을 해놓고 아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라고 동료 뭐 작가 지망생 내진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걸 싹 듣고 자기 나름대로 막 표현을 해서 막 뭔가 만들어냈어요. 웹툰이든 뭐든. 그럼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표현해놓은 게 없잖아. 그거는. 그죠? 아이디어만 공유했을 뿐인 거니까. 두 번째로는 창작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는 창작성이라는 개념이 뭐 창의적이다, 뭔가 뭐 천재성이 있고 되게 예술성이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창작이란 단어 자체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 말하는 창작은 뭐냐면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으면 되고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내용만 아니면 돼요. 뭐 대단히 창의적이고 막 예술적인 게 막 들어가가지고 우와 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인들이 만든 것들도 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스타그램에 막 올려놓은 음식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다만 관련해서 이런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인데 흰색 배경에 우리 명절 때 전단지 같은 데 붙어있는 고기 사진, 과일 사진, 뭐 선물 세트 사진 이런 거 아시죠? 참치 통조림 캔 막 이런 거. 사실 그거는 그냥 흰 배경에 놓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게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작가는 창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상대방은 야 그거 뭐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흰 배경에다가 카메라 놓고 그냥 찍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 사진작가가 졌어요. 사진 저작물이 이런 창작성을 갖추려면 적어도 피사체의 구도라든지 셔터 스피드, 조리개 뭐 등등 이런 것들의 값을 사진작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오토 모드에다 놓고서 그냥 흰색 배경에다 그냥 막 찍은 사안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고 야 흰색 배경에다가 뭘 하면 그건 사실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사진. 흰색 배경에 있는 사진이에요. 피사체가 뭔지도 모르겠죠, 이거. 뭐를 녹이고 있는 건지 얼음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창작성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보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 귀납적으로 추론을 하시면 안 돼요. 미시적으로 그냥 흰색 배경 사진 그거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명품 시계나 그 저기 뭐죠? 보석 이런 것들은 흰색 배경에 찍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 광고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표현된 것에 한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창작성이 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으면 되고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리가 정리가 되셨죠? 아 저런 정도면 저작물이구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구나. 웬만한 건 다 보호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저작권 발생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색칠이 되어 있고 하나는 색칠이 안 돼 있네. 자, 백지에서 요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어요. 도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다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색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색칠이 되어 있는 이 여자아이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A가 가질까요? B가 가질까요? A, B 둘이 공동으로 가질까요? A, B라고 생각하시는 분, A, B 공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게 이제 저작권이 조금 어려운 파트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 저작권 발생 시점은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해요. 아까 전에 제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저작권 외에 네 가지가 더 있다 설명드렸었잖아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걔네 네 가지는 저작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해야만 권리자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등록 제도가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는 그 순간 발생해 버린다고. 얘가 창작물이 탄생하는 순간
이해되세요? 예, 표현하고 창작성 요건만 맞으면 그냥 그때 저작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는 순간.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캐릭터는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연필로 그려졌을 때 이때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색칠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뭐다? 이 연필로만 그려놓은 이 A라는 사람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럼 이 캐릭터가 아니라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냐고 묻는다면 그림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림은 공동 저작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캐릭터랑 그림은 다른 거죠. 그림은 여기서 끝났잖아요. 딱 그냥 이 상태인 거지. 근데 얘를 이게 무슨 배드민턴채가 아니라 뭐 탁구채로 바꾼다든지 당구채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얼마든지 변형해서. 지금은 얘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얘가 밥을 먹는 걸 할 수도 있고 뭐 얘가 수영을 하는 걸 할 수도 있고 다 바꿀 수 있죠. 그죠? 캐릭터 저작권자는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림 저작권자는 그걸 못해요. 이 그림 그대로 요거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야. 마스터피스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거 그림 사갖고 왔으면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원본 그림을 하나 사왔다고 해볼게요. 경매든 아니면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몇백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걸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을 쭉 한 다음에 내가 그 뭐 티셔츠도 만들어서 팔고 그걸 붙이는 뭐 컵도 만들어서 팔고 왜? 내가 이 비싼 그림의 소장자니까 그게 되냐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저작권이 만료된 게 아니라면은. 이해되시죠? 그렇게 쓸 수 없는 거. 그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작권 발생 시점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요. 무방식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처럼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방식이 필요 없다. 그리는 순간 내 거예요. 작곡하는 순간 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저작권 등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도대체 무방식주의인데 등록 제도는 왜 두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저작권자임을 입증하기가 쉽기 때문에 등록 제도를 두고는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다 저작권 등록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웹툰을 그렸다고 쳐볼게요. 웹툰을 그렸는데 1화, 2화, 3화, 4화 매일같이 웹툰이 나오는데 그걸 매일같이 등록을 해야 돼. 한 번 등록할 때마다 뭐 10만 원인가 얼마씩 계속 들어가야 돼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송사나 영화사들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거를 등록하지 않아요. 그냥 창작과 동시에 내가 만들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등록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등록제도를 왜 계속 두고 있느냐. 그렇게 쓰지도 않는 걸. 그거는 이따가 저작 재산권 부분 배우실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래서 등록제도가 필요하구나에 대해서. 자, 이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뭐라고요? 표현된 거, 그리고 창작성이 인정되면 되는데 창작성이 뭐라고요? 단순히 남의 걸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으면 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작권이 바로 발생한다. 왜? 무방식주의고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니까. 그래서 나 저작권자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리셨다, 웹툰을 그렸다 그러면 난 저작권자가 된 거야. 그럼 저작권자가 된 상태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저작권 수업을 들은 사람이다와 안 들은 사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파트예요. 여기가.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작권을요 그냥 단순히 저작권이라고 하지 마시고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계약서를 쓸 때도 반드시 이게 구분이 돼서 써져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 웹툰 작가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유통하시는 분이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기거나 아니면은 넘기진 않아도 내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을 할 때에 내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허락을 해주는 건데, 계약서가 뭐라고 대부분 써져 있냐면 저작권 일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작권자인 여러분들, 뭐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게 다 필요한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난히 저작권 일체, 저작권 전부 양도 이런 게 많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엄청 쪼개요. 이따가 배우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지로 따로 빼가지고요. 뭐에 이용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드라마 몇 편짜리, 몇 분짜리, 그리고 방영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재방송은 어디다 할 거고 뭐 IPTV, 케이블, 인터넷, 유튜브 어디다 다 뿌릴 거야? 그거 하나하나 뿌릴 때마다 돈이 다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시장이 미국이나 영국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창작 활동을 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에 완전 돈방석에 앉아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죠? 해리포터 작가. 소설 하나 쓰셔갖고 완전 뭐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얼마를 쓰든 그거보다 더 돈이 벌려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분의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데 가셔도 그렇고 뭐 영화를 다시 보기,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거 봐도 그렇고 계속 그분한테 돈이 들어가요. 자, 저작 인격권부터 한번 볼게요. 저작 인격권은요, 저작물은 정신적 창작물로서의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 감정들을 말, 글, 표현, 소리 뭐 이런 걸로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야 이거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 사람에게만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저작권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작 인격권은요, 일신 전속적 권리로 양도 상속 불가. 법률 표현을 이렇게 써요. 일신 전속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의 몸에 오로지 속한다. 저작 창작물을 만든 그 사람에게만 저작 인격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창작자에게만. 저작권자하고 저작자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따가 저작재산권자 부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일단 다시 인격권으로 돌아와서 양도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창작활동을 해서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넘기고 싶어. 그리고 저작권 일체를 다 양도할게요. 당신 다 가지세요 라고 하더라도 뭐는 안 넘어간다고요? 저작 인격권은 안 넘어가요. 창작한 사람이 넘기고 싶어도 못 넘겨. 무효야.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죽고 나면은 사후 70년 동안 뭐 보호된다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50년이었다 몇 년 전에 70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100년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내 자식이든 아니면 뭐 내 부모든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갈 텐데 그 경우에도 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얘는 창작자가 죽으면 끝나요. 없어져. 남는 건 저작 재산권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받아갖고 올 때 야, 너 나중에 나한테 저작권 얘기하지 마. 저작권 전부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내가 그만큼 돈 줬잖아. 해서 뭐 외주 영상물이라든지 뭐 외주 뭐 포스터라든지 막 이런 거 계약 쓸 때 저작권 일체를 그걸 발주하는 발주자가 가져가는 걸로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자,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발주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그 제공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면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그 저작물, 결과물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갑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놓으면은 완전 다 커버가 된 것 같잖아요. 그렇게 써놨을 때 뭐가 안 넘어간다고? 얘가 안 넘어가요. 저작 인격권은 그대로 그 외주업체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도 저작권 일체가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건 조금 이따 배울 저작 재산권만 넘어가는 거예요. 저작 재산권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저작 재산권만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서도 넘어가는 건 저작 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저작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서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작 인격권이 뭔데 도대체 넘어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 넘어가면 뭐 큰일 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금을 주고 외주업체에다가 뭔가 창작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공표권. 그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외부에 알리는 행위. 그게 이제 공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표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를 누가 갖고 있죠? 외주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돈 주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 물건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쓰려고 갖고 왔는데 거기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나 이거 딴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해되시죠? 근데 실무에서 계약서를 그렇게 엉망으로 써놨는데 그 문제가 왜 안 발생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도 저작권법을 몰라서 그래. 자기가 뭘 주장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야.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는 계약이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성명표시권.
내가 너한테 제공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디다 쓰든지 간에 내 이름 꼭 넣어야 된다? 그럼 외주자사 이름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것도 골치 아프죠? 근데 최악은 이거예요. 동일성 유지권. 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크기도 변형시키고 일부 잘라서 쓰고 막 그렇게 하려고 받은 건데,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거는 창작자가 만든 그대로 그 모습 형태를 동의받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황당하겠죠? 돈은 돈대로 주고 제가 납품한 대로 그대로 쓰기 전에 나 이거 써도 되라고 물어봐야 되고 동의 받은 다음에 걔 이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대로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 뭐 돈 주고 왜 이렇게 했지? 그렇게 활용도가 낮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서에다가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는 없지만 저작 인격권자가 양도는 못하지만 약속은 할 수가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 내가 저작 인격권을 너한테 행사하지 않을게 라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도 되고 동일성 유지를 안 해도 되고 성명 표시를 안 해도 돼버린다고. 계약서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권과 재산권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산권은 인격권과 대비했을 때 자유로운 양도 및 제한이 가능해요.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전부 다 저작 재산권이에요. 창작 활동을 했을 때 전부 다. 얘는요, 뭔가 이용 허락하는 부분하고 양도의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작권을 양도한다 라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면 그 집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되죠? 난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그죠? 거기 내가 들어가 살 수 없잖아. 다시 또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은. 그죠? 양도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창작을 했는데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 양도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저작재산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재산권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을 해가지고 저작재산권을 사간 사람이 있어요. 웹툰을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저희 드라마 좀 만들게 그냥 아예 다 통으로 넘겨주시죠? 그렇게 해서 거액을 받고 이제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웹툰이 되게 유명한 웹툰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 웹툰 저작자가 A라고 해볼게요. 사람들은 다 이게 A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통으로 사갔어. 이쪽에서 뭐 드라마 만들겠다, 뭐 다른 거 만들겠다 해서. 자, 그렇게 사갔는데 이 사간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권리자가 된 거죠? 저작 재산권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제3자한테 나 저작 재산권자라고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서 보여주면서 내가 봐봐 이거 계약서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거라니까 이러고 돌아다니겠어요? 그게 공신력이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 거예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처럼 등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제도를 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작 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걸 양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저작 재산권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은 게 등록제도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파트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 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등기에서 소유권자가 바뀌잖아. 그거를 저작권위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작권을 양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저작권위원회 가서 양도 계약서랑 그런 구비 서류를 제출을 하고 내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확보를 안 해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저작자 입장에서는, 창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넘겼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난 저작 재산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막 어디 중국에서 막 돌리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돌리더라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 저작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난 권리자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돈 주고 사왔어. 근데 그 저작권 등록을 안 해놓은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가서 야, 너 왜 내 저작권 침해해? 라고 하면 네가 무슨 저작권자야? 이렇게 되잖아요. 야, A라고 딱 표시돼 있잖아, 웹툰 작가 A. 근데 넌 뭐야? 야, 내 계약서 이렇게 맺고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사왔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냐? 못해요. 대항을 못해. 제3자한테 내가 저작 재산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침해도 그때부터 그럼 그래? 그럼 나 안 쓸게.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이해되시죠? 침해를 금지할 권한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제3자가 그 등록 사실을 알든 모르든 나는 등록을 해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등록만 해놓게 되면 그 제3자가 갖다 쓰고 나서 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걔는 침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는 거야, 걔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등록 제도가 필요한 거다, 재산권 관련해서. 자, 다 좋은데 여기 뭐 컴마 되어 있는데, 이 컴마 되어 있고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작재산권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뭐 다른 권한이 있어. 근데 여기서 밑줄 쳐져 있는 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것만 왜 밑줄을 껐을까? 저것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럼 왜 저것만 자세히 설명할까? 저 중에 만약에 제가 저작권자다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줘도 딱 하나를 남겨봐. 네가 갖고 싶은 저작권 하나만 남겨봐, 저작권의 내용 중에. 그럼 저는 얘를 가져갈 거예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여러분도 그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얘를 대표하는 단적인 단어가 뭐냐면 원소스 멀티유즈예요. 원소스 멀티유즈.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게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자,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이 대박이 났어요. 이거를 JTBC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태원 클라스라는 똑같은 거의 싱크로율이 대단히 흡사한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제 대박이 났죠.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예시를 든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원작 웹툰을요, 원저작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원저작물 웹툰을. 그리고 드라마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요걸 떠올리셔야 법조항이 이해가 돼요. 법조항이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법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권법 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밖의 방법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고, 이 앞에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창작물은 뭐였죠 아까? 표현 창작성 부분의 창작이잖아요. 그죠?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게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창작성이 부여된 그런 저작물이 있다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겠대요. 법에서 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웹툰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우리가 원저작물. 드라마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2차적 저작물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자, 원저작물, 웹툰을, 드라마는 어떤 방법으로 만든 거죠? 영상 제작의 방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작성한 창작물, 드라마, 걔가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럼 좋아, 드라마는 읽히죠? 그래,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드라마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자, 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자, 다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볼게요. 처음에 뭘 배웠죠, 여러분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표현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저작물은 뭐가 됐죠? 저작권자가 바로 됐죠. 창작과 동시에 되니까. 저작권자가 되니까 뭐가 생겼죠? 인격권과 재산권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렇게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의미는 저작권자가 된 거구나.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니까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JTBC에게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원 저작물인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그 사람도 웹툰 만들자마자 저작권자 돼가지고 인격권, 재산권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재산권 중에 아까 전에 밑줄 친 부분이 뭐였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었잖아요. 그럼 웹툰 작가는 내가 웹툰을 만들어 놓고 이걸 영화로 만들지 드라마로 만들지 뭐 이걸 굿즈를 만들어서 팔지 내 맘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동의 없이 만약에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웹툰 작가의 동의 없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1항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은 드라마 제작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순간. 이해되시죠? 거기까진. 자, 그러면 웹툰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죠? 야, 내 동의도 안 받고 누가 드라마 만들래? 근데 저작권은 지가 갖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2항도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지? 2차적 저작물, 그 드라마에 대한 보호, 뭐라고 보호했다고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니까 드라마 저작권은 JTBC가 갖는다는 그 보호는
그 웹툰 작가, 웹툰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은 갖는 건 맞는데 웹툰 작가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 드라마 만들 때 드라마 만들고 싶으면 웹툰 작가가 보유하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오든가 아니면 그걸 쓸게요라고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그 사람 권리가 계속 있는 거라서 그 사람이 너한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방송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JTBC가 원작자인 이태원 클라스 작가분한테 허락을 받았어. 허락을 받아서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이 다 됐어요. 어? 그러고 나서 이 드라마가 잘 됐어. 그랬더니 제3자가 나타나서 야, 드라마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됐어. 나 그거 저기 중국이랑 동남아 쪽에다 유통하고 그거 가지고 캐릭터 상품도 만들어서 팔고 좀 하고 싶은데 JTBC야 너 나한테 권리 좀 다 넘겨줘. 드라마에 대한 권리. 그래서 계약서 잘 썼어요. 저작 인격권을 JTBC가 나한테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 전부 다 양도되고 그리고 특히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변태적인 조항이라서 변호사들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다가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특이하게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문구에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일체 이렇게 써놓으면 저작재산권이 다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써놓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안 넘어간다고. 너무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쿠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권리자가 어리버리 그냥 넘기지 않게. 그래서 가로 열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가로 닫고를 반드시 넣어야 넘어가요. 2차적 저작물은 확실하게 넘어가려면.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사가는 사람이 그렇게 계약서를 다 썼어.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기반으로 뭐 티셔츠도 만들어 팔고 뭐 유통해서 팔고 짤로도 만들어서 팔고 막 15분짜리 편집 영상도 팔고 막 다 팔았어. 그런데 그 영상이나 이런데 웹툰, 원작 웹툰의 사파나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쵸?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사간 사람은 원작 웹툰 작가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당연히 JTBC 정도 되는 공신력 있는 데서 알아서 권리 해결은 다 끝났겠지 하고 이걸 다 사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웹툰 작가가 갑자기 나한테 야, 너 중국이랑 동남아에다가 그 드라마 너 유통했던 놈이지?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그거 웹툰 원작자 작가인데 너 거기 드라마에 보면은 내가 그림 그려놓은 사파라든지 그런 거 엄청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간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JTBC로 사간 사람. 되게 황당하겠죠? 아니, 당신이 JTBC한테 허락해줬잖아. 나는 그 JTBC로부터 내가 이걸 산 거라니까? 다?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작자가 뭐라 그래? 너 나 알아? 내가 JTBC한테 허락을 해줬지. 내가 너한테 허락해준 적 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간 사람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 상황이 되게 황당할 거 아니야. 근데 원작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JTBC한테 허락한 건 맞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내가 허락이 계속 이전되냐는 거야. 내가 한번 해준 허락이 그럼 허락 받은 사람이 그 뒤에 딴 사람한테 허락해주면 그냥 계속 허락이 가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원작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제3자한테 너 원작자 알아? 모르는데요? 근데 원작자 거 썼네? 그건 JTBC한테 사가지고 저희 그렇게 한 건데요? 근데 걔가 원작자는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원칙으로 돌아와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뭐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2차적 저작물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후속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원작자의 동의도 반드시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원작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이 사람이 이 원작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나는 드라마만 갖다 쓰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매우 중요해요. 이게 법률적으로 해결이 돼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마음대로
활용을 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관련된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로 보호받으려면 웹툰 이태원 클라스를 기초로 하되, 웹툰 이태원 클라스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그죠? 그래야 원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도 없는 거 만들었다. 그럼 그냥 완전 새로운 창작물이지. 그냥 그거는 별개지.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가 원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야 된다. 만약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뭐죠? 2차적 저작물이 되는 순간 적어도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그 창작해서 만든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그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 있지 않아서 2차적 저작물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복제품이 되는 거예요. 복제품. 그러면 그 창작물을 아무리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걔는 뭐다? 그냥 저작권 침해 사범이고 그 작품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폐기돼야 되는 거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원작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판례가 거기 실어져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 단어 한 단어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시간을 더 많이 들이셔서 한 10번, 20번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해가 안 될 거야, 잘. 뭔 소린지. 그냥 한국말로 써져 있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빨간 글씨만 보면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 저작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원저작물을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가 설명을 드린 예를 떠올리면서 보면 얘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만 보면 되게 어렵죠. 무슨 간장공장, 공장장장,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미친 듯이 나오는 거지. 어떤 건 저작물이었다 끝났다가 어떤 건 작성권이 붙어있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원작자 동의 받아야 된다. 기억할 건 이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원작물을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원작물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원작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아까 설명드린 양도와 이용 허락 개념이에요. 양도는 저작 재산권만 양도할 수 있죠. 인격권은 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창작하진 않았지만 그 창작물에 대해서 뭐가 된다? 저작 재산권자가 된다. 근데 제3자는 그걸 알아주지 않죠. 그래서 내가 재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뭘 하라고요? 저작권 등록을 하시라고. 그래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용 허락은요, 임대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아까 전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길 때는 양도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를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전세나 월세를 놓는 거예요. 그게 이용 허락의 개념이라고. 근데 우리는 실무상 저작권을 사가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돈 주는 사람들이잖아.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도 파워가 세지면 돈 주는 애한테 돈을 더 내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거의 절대 다수의 작가님들은 어떻죠? 일단 내 거를 작품으로 해주고 편성이라도 해주면 그게 어디야? 내 걸 사주면 그게 어디야? 내 걸로 영화를 만들어주면 그게 어디야? 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용 허락보다는 다 양도로 가져가 버리려고 그래요. 저작재산권 싹 다. 계약서 빡세게 써가지고. 근데 이용 허락 문화로 바뀌게 되면은 저작권 시장은 100% 커져요. 이게. 쪼개서 팔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커지냐 하면 야, 이용 허락 해갖고 비싸게 받으면은 사갈 사람이 안 사가지 않겠어? 싼 거 찾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정하게 가격을 주고 요것만 가져갈게요 라고 하는 문화가 나오면 돼요. 근데 그 문화가 돈을 주고 사가는 사람하고요,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컨텐츠 제작자와의 힘이 균형관계를 이루거나 엇비슷하거나 저작권자의 힘이 더 세면 매우 쪼개져서 가져가요. 권리를. 그렇지 않으면 헐값에 싹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 그 힘의 균형이 가장 많이 깨져 있는 지금 현재 형태가 어디 있죠? OTT예요. OTT. 넷플릭스.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작가분이신데 원작자 웹툰 만드셨는데
넷플릭스에서 연락 와가지고 저희랑 드라마 하나 합시다. 그럼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지. 와, 나도 이제 글로벌 대열에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알아주는 애들이 있구나. 아, 역시 한국 애들은 안 돼. 벌써 넷플릭스는 딱 알아보잖아, 내 작품이 어떤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아,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언제부터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뭐 어떻게 허락해드리면 돼요? 뭐 무슨 도움 드리면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아, 뭐 작가님이 계시고 저희도 하니까 그냥 원작자시니까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되고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그 계약서에 진짜 속된 말로 빤스까지 다 베껴가요. 혹시라도 빠질 경우의 수가 있을까봐. 네. 제가 그거 검토도 해봤었거든요. 넷플릭스 진짜 리얼 작가랑 제작사랑 계약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작가랑 제작사랑 계약하고 제작사랑 넷플릭스랑 계약을 하는 건데, 그 계약서도 보면 걔네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글자도 못 바꿔준대. 한 글자도. 뭐 본사 허락이 안 난다는 등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래놓고 지들 나라 가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쪼개져 있지. 작가가 갑이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계약서를 잘못 써갖고 이게 양도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건지 애매하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타이틀은 양도계약서인데 내용은 이용허락계약서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도를 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하다,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대법원이 이용허락으로 추정을 해버려요. 양도가 안 된 걸로 추정을 해. 권리자한테 유리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의 보호기간인데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이에요. 생존해서 오래 생존하면 생존할수록 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빨리 돌아가시면 그만큼 또 빨리 가는 거예요. 얘는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도래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월트 디즈니가 미친듯이 로비해가지고 미국법 바꾸고 막 조약 바꾸고 해갖고 하는 거라서 우리도 다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알겠죠. 자, 70년만 기억하세요. 이건 일단 70년 기억하는데 70년을 세는 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야? 이건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작권이 만료가 된 어떤 누군가의 창작물을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2차 저작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저작자의 동의를 받자니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뭔가 좀 어려워, 연락하기도 어려워, 해외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작품이 언제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해야 돼. 살아있으면 어때요? 동의 받아야 되겠지. 아직 만료가 안 됐으니까. 근데 옛날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막 이런 거요. 언제 죽었지? 네이버에 쳐보니까 뭐 대충 몇 년도에 죽었대. 그럼 벌써 70년 훌쩍 넘었네.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때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70년이다. 근데 그 해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돌아가신 그 해 빼고 그 다음 년도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70까지 세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초년도 산입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 1월 1일에 죽은 사람하고 12월 말일에 죽은 사람하고의 갭이 좀 크잖아요. 산정할 때 며칠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아예 연도로 계산할 때는 초년도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70년 그렇게 센다. 자, 그 다음에 총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처음이 뭐였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저작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리고 발생하면 어떤 권리를 갖느냐가 인격권과 재산권이었어요. 거기까지 지금 배우신 거고,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공정위험을 도모한다. 즉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저작권자야, 너 권리 이렇게 빡세게 보호해 줄 테니까 다른 사람이 요러요런 조건이나 요러요러한 상황에서 쓰게 되면은 네가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봐줘, 침해로 안 볼 거야 법에서도, 라고 하는 게 저작권의 제한이에요. 그게 법에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요건들이 일반인들에게 적용돼서 면책이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그나마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것이 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든지 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그 다음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근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사실상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서 그 법조항이 이렇게 됐어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액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고 그 여러 유튜버 분들이 남의 저작물을 갖다 다 편집하고 짜집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영화 리뷰,
결말 포함 스포주의. 그죠? 2시간짜리 영화를 한 15분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20분 정도로. 그쵸? 그거를 한번 놓고 볼게요. 공표된 저작물. 영화는 개봉을 했을 테니까. 그죠? 공표된 저작물 맞아요. 개봉된 저작물. 자,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네 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유에 의해서라도 뭔가 쓸 수는 있구나. 근데 영화 리뷰는 뭐죠? 리뷰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 보통 비평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리뷰 결말 포함을 보면은 뒷부분에 꼭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자, 그 유튜버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영화는 몇 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감독이 누구고 그 감독은 대부분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이 배우의 연출이 돋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대상이 돼서 뭔가 내가 저작권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런 영화 리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조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앞에 있는 것도 요건이 필요하지만 뒤가 제일 중요해요. 실무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가 정당한 범위 아니고 뭐가 공정한 관행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보통은 착각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2시간 중에 그거 12분 15분 그거 편집하느라고 얼마 힘드는데 그리고 2시간 전체에서 10 몇 분이라 봤자 몇 프로 차이 안 되나 이게 몇 프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된 거지.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여기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네 가지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라고 하려면 이 정당한 범위는 인용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자 인용 저작물은 뭐냐면 15분짜리 유튜브 영상이에요. 영화 편집 영상. 피인용 저작물은 2시간짜리 영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2시간짜리 영화가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서 그 10분짜리, 15분짜리 유튜브 영상물에 대해서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유튜브 영상물이 주된 것이고 2시간짜리 영화가 종인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유튜브 영상 20분 동안 그 유튜버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거기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그 2시간짜리 영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장면이 풀로 다 안 나온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면책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다 불법이냐? 거의 다 불법이에요. 거의 다 불법이고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에서 따로 그 영화 리뷰정에 그 구독자 수 많은 사람한테 돈 주고 이걸 맡기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밑에 써져 있어. 이것은 그 제작사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건 결말이 안 나와요. 그런 영화들은. 그거 외에는 뭐다? 다 불법이야, 다 불법. 유튜버는 불법이 엄청 많아요. 유튜브 자체에서는. 영상 만드실 때도 막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막 받으셔갖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무료 폰트 다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공정한 이용 조항은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1, 2, 3, 4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앞에 있는 판례 내용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건 좀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이제 약간 미래에 있을 일인데 되게 가깝게 온 미래예요. 여기서 혹시 웹툰을 그리시는 분? 나 웹툰 작가다. 그린다. 있으세요? 예. 네. 작가분들이 좀 들어놓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여쭤봤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의 그 소유자가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류의 사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침팬지 사진. 이거를 전시를 하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진을 사진 작가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 사진 작가가 이 침팬지를 찍기 위해서 그 공원 같은 데 갔는데 침팬지가 그 사진 작가의 카메라를 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사진을 카메라를 사진 작가가 쫓아가서 겨우 찾았어. 한참 뒤에. 그리고 나서 필름을 인화했더니 침팬지가 셀카를 찍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잖아. 침팬지가 셀카를 찍은 것. 이거 말고도 뭐 기가 막힌 게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 구도랑 이 모든 게 뒤까지 다 날라갔어. 어떻게 초점을 맞췄는지. 그죠? 이거 갖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동물보호단체, 침팬지 보호단체에서 침팬지한테 저작권이 있으니 너 왜 네가 침팬지가 찍은 사진 갖고 돈을 벌어? 이래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그림, 형상, 소리 뭐 이런 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침팬지에게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단체에다가 이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조정으로 잘 끝났어요. 뭐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이.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침팬지는 그럴진데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뭐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와닿기에 조금 뭐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게 확 올라갈 거거든요. 와, 이 정도까지 된단 말이야? 라는 수준까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AI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면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더라도 그림을 그려줘. 그리고 대충 줄거리를 넣어주고 그러면 걔가 그거에 따라서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AI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인정되냐? 현행법상으로는 안 돼요. 현행법상으로는. 근데 이것도 아마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 발달이 되면 저작권법은 뭔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이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weak하고 strong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특정 알고리즘만 적용되는 그런 AI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 그죠? 그리고 뭐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류의 기능, 딱 특정 것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업무를. 그게 약한 인공지능이야.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를 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걸 하는 거야. 이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면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이게 뭐 굉장히 많죠.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은. 자,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약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누군가 침해를 했다. 그러면 그때 그 약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약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창작 활동을 했던 누군가에게, 사람이면 사람, 회사면 회사, 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판시한 게 있어요. 근데 중국의 판례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는 어려워요. 지금 아직까지는. 특히 지재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걸 뭐 적용할 수 없지만 약한 인공지능은 그렇다 쳐. 근데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사고해요. 생각을 여러분들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시, 소설 막 이런 거 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현행법상으로는 아무에게도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파트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법리가 이렇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소유하고 저작권료를 인공지능이 다 받아. 근데 그 인공지능의 소유자는 나니까 내가 그 돈을 챙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내 자식이 창작 활동을 대단히 잘해서 부모가 돈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법은 없다. 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유통하거나 내지는 2차적 저작물 만들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이 만든 거래 이러면서. 그죠? 지금 이미 이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시장 반응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얘기 안 하고요. 뭐랑 어떤 배경이랑 이런 거 합성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일러스트처럼 그러니까 만들어내 이미지를. 그리고 인스타에다 일단 딱 올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시장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폭발적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든 것보다 그 색감이 되게 독창적이고 특이한 게 많이 나온다네요. 그걸로 하면. AI로 하면. 그래서 AI로 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일단 그냥 올려. 이 그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 정도로. 저작권이 있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리고 올리면 사람들이 와, 님 감각 쩌네요 막 하면서 막 엄청 좋은 댓글 달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느낌이 막 나오니까. 그쵸? 그런 시장이 지금 벌써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웹툰 작가분들은 캐릭터를 개발하는 쪽 있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웹툰 작가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파트가 배경 그리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뭐 도심의 어느 지역에서 뭔가 이런 뒷배경이 이런 모양이면 좋겠어. 근데 그거 그리려니까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 내가 만든 캐릭터끼리 대화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그리는 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구글에다가 도심 사진 이런 거 검색해. 그리고 그걸 일러스트로 돌려갖고 내 배경에다 엎어. 그래서 사진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요. 그거 소송 걸렸어요. 그것도.
근데 또 AI가 그걸 대신 그려주는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미지를 미리미리 만들어서 웹툰 작가분들이 그냥 갖다 따다 쓰면 되게끔 이미지를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렇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든 것들도요, 나중에 맘대로 쓰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라. 인공지능이면 저작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건 저작권과 별도로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현행 저작권법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은 다 끝났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안 돼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요한 필수적인 게 딥러닝이에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웹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든 창작물들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인공지능은 그것을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학습을 하는 게 그냥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아직까지는 현재 기술상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개발 회사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갖고 자기네 서버단에다 보관을 하고 인공지능이 그걸 갖고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원래 현행법상 복제권 침해예요. 저장을 하면 하드디스크나 서버나 뭐 클라우드나 거기다가 넣어놓는 순간 복제권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딴 데다 돌려버리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되고,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AI가 학습을 하려면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봐도 돼요? 저작권자 동의를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AI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쵸? 하루에도 인류가 만들어놓은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애가 AI인데 그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아예 AI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소유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먹게 하려고 그냥 딥러닝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어. 근데 통과가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일단 인공지능은 뭐 피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건 4차 산업혁명의 거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자, 이제 Q&A 형태로 된 걸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아드리고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1시간이 조금 넘게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 뭐가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놀라움. 이랬으면 다 서울대 같지, 그죠? 저도 못 갔어요, 서울대. 자, 종이책으로 된 만화를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하면 문제가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으로 보기 싫고 PC로 그냥 이렇게 보고 싶어서 여러분 혼자만 본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누구에게 공유하면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하는 아까 저작권 제한 부분에 제가 뭐 그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될 수 있죠. 자,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캐릭터는 쉽게 그리겠는데 배경이나 다른 물체를 그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따서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변형한 후에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동의 받아야 돼요. 남의 거 사용할 땐 그냥 동의 받으셔야 된다. 뭐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사실상 나한테 적용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자, 웹하드나 토렌트에서 웹툰을 다운받아 보는 건 불법이냐?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토렌트는 일단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렌트는. 근데 웹하드는 뭐 무슨 파일, 무슨 디스크 뭐 이렇게 끝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돌아다니는 거는 그 웹하드 업체가 해당 웹툰 작가나 아니면 그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권리사와 제휴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안 돼요. 뭐 그걸 보든 뭘 하든 간에. 근데 그런 제휴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다가 올리는 것도 불법이고요. 다운로드 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대법원까지 가면은
아니라고 볼 것 같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보겠다고 다운받는 것까지 심해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리는 건 몰라도. 토렌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시드 파일 같은 것들이 쫙 조각이 나한테 한 번에 쭉 오는 거예요. 예전에 P2P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2P의 문제는 뭐였냐면, 소리바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없어졌지만,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접속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접속을 해요. 근데 그 사이트에다가 공유할 폴더만 지정을 해놓으면 그 폴더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은 내가 A라고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그거를 요청해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러닝맨 이런 걸라고 해볼게요. 러닝맨을 보고 싶어. 내가 러닝맨 파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걸 특정을 했는데 내 파일을 다운받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중간에 다운이 다 되기 전에 나가버려. 그럼 이 사람은 중간에 파일 전송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튀어나온 게 웹하드였단 말이에요. 웹하드 업체가 말 그대로 웹상의 하드디스크를 자기네 보유를 하고 있어.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들을 다 여기다가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P2P 방식으로 인대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 안정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P2P를 보완해서 나온 게 이 웹하드인데, 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물론 인터넷이 빨라져가지고 얘 하나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 옛날에는 많이 길었는데 지금 많이 짧아졌죠. 토렌트는 사실상 대단히 좋은 기술이에요. 오라클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데이터 양을 전송할 때 쓰는 대단한 고급 기술이에요. 토렌트는. 그러니까 이 비트 토렌트라는 이 기술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파일을 조각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러닝맨이라는 파일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P2P 형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특정 한 사람 거에서만 다운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나가버리게 되면 또 여기서도 오고 다 조각이 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외한 나머지를 딱 가져와서 한 번에 하나의 파일로 딱 조합을 시킨다고. 근데 이 토렌트 기술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운로드 받고 있는 도중에 내가 그 조각 파일을 갖고 있잖아요. 걔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 노출이 돼서 업로드가 되는 방식이에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된다고. 내 컴퓨터에 한 번도 없었던 파일이 다운로드를 토렌트로 받으면 그 공유 폴더에서 다시 다른 사람도 거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불법성 여부가 지금 뭐 거의 없거나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로드는 무조건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로드 걸릴 수 있어서 토렌트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이거. 하지만 공짜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카카오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죠? 문자 메시지를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 혁신 때문에. 자, 웹툰을 제작하면서 마땅한 글씨체를 찾던 중에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 사용했다. 무료 폰트라고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자, 폰트는요,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서체라고 부르죠. 사실 서체도 뭐 한문인데, 자, 그 서체 디자인이 있고 서체 파일이 있어요. 폰트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디자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디자인을 컴퓨터 자판을 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끔 해놓은 명령어의 집합체인 소스 코드가 있죠.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쳤다면 당연히 그거는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야, 무료 폰트라고 돼 있잖아. 무료 다운로드. 그렇게 해서 난 썼는데? 그렇게 해서 나 유튜브도 만들고 회사에도 쓰고 막 썼는데? 이게 왜 침해지? 자, 이게 마리아 방구야라고 할 수 있는데,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으면 다운로드를 하실 때 돈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료로 다운받았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제가 만약에 물병 하나가 있는데 이거 무료로 드릴게요. 근데 마시려면 돈 내세요. 이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전략을 왜 썼느냐? 폰트 개발하는데 돈 엄청 들거든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근데 사람들이 쓰는 폰트만 쓰지 대단히 멋지지 않으면 잘 안 써요. 근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 사람들에게 눈에 익숙하고 자꾸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정 용도에서 쓰거나 학교 교육 목적으로 쓰거나, 어떤 데는 뭐 군인 아저씨들은 써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군에서 쓰는 거, 뭐 기관을 쓰는 거, 애국자야. 근데 그 외적으로 쓰는 경우, 다른 기관이나 뭐 다른 용도, 상업적인 용도 이런 거 쓸 때는
반드시 유료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세요라고 이용약관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런 거에 혈안이 돼서 하는 법무법인들이 미친 듯이 내용 증명 날려갖고 협박질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근절되어야 되는 방법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가 중간에 끼는 순간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 그 내용 증명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려요. 일반인들 보면은. 그거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되나? 무슨 개인들이 업체를 설립을 해서 대단히 큰 불법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막 뭐 선생님들 뭐 20대 초중반 아니면 뭐 10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폰트를 무료 폰트를 쓰실 때는요 반드시 이용 약관을 읽어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무료 폰트 다운받기 버튼을 눌러서 하지 마시고 이용 약관이 반드시 써져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만 쓰시면 되는 거고 이 범위 넘어가면 다 돈 내야 되는구나. 그럼 돈 내야 되는 폰트가 되게 많아요. 사실상 우리가 상업적으로 쓰거나 뭐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리거나 이러려면은 유료로 가셔야 된다. 이미지도 똑같아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무료라고는 하나 상업적 용도로 쓸 때는 유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회사 소속 웹툰 작가인데 웹툰을 그렸어요.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리는 순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회사가 기획하고 제작해가지고 뭔가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고 팔려야 되는 건데 저작권자가 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요. 법인 단체, 그 밖에 사용자, 그러니까 뭐 사장님들 개인 사업자도 있겠죠. 그런 분들의 기획하에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런 데서 핸드폰 신제품 나오면 언팩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통 대표이사나 이런 CEO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마이크 이런 거 차고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PPT 자료가 막 넘어가죠. 영상도 나왔다가 뭐 그림도 나왔다 막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업무 담당자가. 그 대표이사가 자기 직접 만들지 않았을 거잖아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뭐예요? 창작과 동시에 이 PPT 자료의 저작권자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PPT 자료 어떻게 됐다고요? 삼성전자 기획 하에서 핸드폰 광고하려고 만든 거잖아 이거. 그리고 삼성전자 이름으로 공표가 됐죠. 대표이사가 우리 삼성전자에서는 요번에 이런 대단한 걸 만들었습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PPT의 저작권자는 누가 된다고? 삼성전자가 된다. 이해되세요? 그게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네, 잠깐 쉬십시오. 네, 아유 힘드셨죠? 이제 우리 수고해주신 그 전세준 변호사님한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20분, 네, 1시간 15분 정도를 쉴 수 없이 저작권의 기초 지식부터 딥러닝에 따른 빅데이터에 의한 미래 저작권 기술까지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잠시 저희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지 못할 것 같고요. 한 2분 내지 3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오늘 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2-3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주시고 오늘 좀 마치죠. 다시 모시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물어보세요. 편하게.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주세요. 저쪽에. 그 웹툰 작가가 배경을 그릴 때 직접 그리거나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만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건축물인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인데 사용이 되는지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축물은 건축물로만 베끼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배경 사진 다 못 찍죠.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도 못 찍고 우린 사진 아무것도 못 찍어요. 뒤에 건물이 있는 순간에.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 건 괜찮은데 건축물을 건축물로 베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건축물을 똑같이 만들어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저작권 위반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 찍어서 쓰는 거는 사실상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게 한번 문제가 됐던 게 그 어벤져스였나? 그 영화 촬영할 때 서울인가 어디서 한번 막 두드러 부시고 막 하는 우리나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률 검토 막 의견 같은 거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뭐 서울시랑 협의도 됐고
그 해당 건축물들 잠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또 재작년인가 부수적 복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상을 이렇게 쭉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공중송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가 거길 지나가게 됐어. 유튜버야. 야외 방송을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게 음악이 흘러 들어와 갖고 내가 유튜브로 올렸더니 거기 갑자기 아이유 노래가 막 실렸네? 이런 경우에 음악 저작권 침해가 됐었어요, 원래. 근데 그것도 면책하는 조항을 부수적 복제라고 해갖고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유 노래다, 이거 한 곡 내가 다 담아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건 침해야. 근데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이제 뭐 그걸 침해해서 내가 녹음을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변호사님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태원 클래스 표지를 쓰셨는데요. 네. 이렇게 교육 등을 통해서 쓰는 네. 그런 그 이미지는 저작법에 예, 엄청 좋은 질문이세요. 네네네. 아까 전에 잠깐 이거 보시면, 네.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자, 아까 이 그림 이태원 클래스를 제가 갑자기 네. 다른 건 저작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 출처 사진 카카오 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 혼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 조항, 공표된 저작물이잖아요. 그 캡처된 그 사진이 공표된 저작물이 지금 교육 등을 위해서 쓰인 건데 정당한 범위냐의 여부예요. 근데 정당한 범위인지 여부가 뭐라고 돼 있죠? 주된 저작물이 이 PPT 전체인데 PPT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딱 한 컷이에요. 그죠? 거의 아니지. 교육 목적을 위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뭐 공정한 관행에 합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면책이 되는데, 사실상 뭐 제가 JTBC 그 담당이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 네. 제가 썼는데요 하면 그냥 별 그거 아니고 뭐 저랑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육자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네.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네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예. 혹시 법에서 봤을 때 표절이랑 오마주가 뭐 차이가 있는지, 법에서 봤을 때 그거는 실무상 표절이다 오마주다 그거는 실무적으로는 구분을 하지만 법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표절이냐 아니냐를 보지, 이건 오마주로 인정이 되니까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절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까지 갔을 때 문제인데, 법원에서 표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사가 직접 판단하지 못해요. 아까 아기상어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 귀 속에선 표절 같지만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럼 판사들 귀는 다른 거냐? 그게 아니고 그 해당 영역의 표절인지 여부를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뿌려요, 전문가들에다가.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받아요. 마치 건물의 가치를 만드는 것처럼, 야 이거 표절이냐? 표절이면 얼만큼 표절이냐?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표절이냐? 이거를 다 보고서 형태로 해서 법원에 내요. 그럼 법원의 판사가 그걸 보고 참고해서 이건 전문가가 봤을 때 표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표절. 뭐 이건 오마주라서 아닙니다가 아니고 이건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손을 드셨는데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예. 웹툰 작가가 판권을 넘겨서 영상물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대부분 판권에 대한 가격만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 저작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차적 수입들에 대해서는 그 값을 못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원저작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질문 중에 가장 돈 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장 이런 돈이 되는 질문을 저 같은 사람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해리포터 작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거기에 해리포터 성이 있거든요. 일단 그거 만들 때 그분한테 엄청나게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마법 지팡이 살 때마다 돈 줘야 되고 버터비 한 잔 먹을 때마다 돈 줘야 돼요. 사람이 롤러코스터 탈 때마다 돈 줘야 된다고. 그 원작자의 작품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방송하고 영화 틀고 하면 영화 제작사도 저작권을 가져가지만 그 계약서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떼돈을 번 거지, 소설만 팔아갖고 무슨 몇 조를 어떻게 부를 만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 하신 게, 우리나라의 그런 작품 문화가 원작자분들은 창의적이시고 여기에만 보시기 때문에 법이나 돈 이런 거 자꾸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돈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들 관행상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나 이 돈은 조금 줘도 되는데 2차적 조정을 만들어서 뭘 만드는지 나의 동의 받고 그거에 따라서 나 수익 시효하고 싶다.
그 러닝 개런티 개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를 빨리 정착을 하시는 게 더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통으로 다 사간 다음에 안 쓰면서 헐값에 가지고 있다니까. 넷플릭스 같은 애들이. 걔네 안 만들어요 2차 접수작물. 나중에 뭐 게임 만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뜨게 되면은. 그건 한참 뒤잖아 그거는. 근데도 다 사버려요. 쓰지도 않는 저작권을 다 사버린다니까. 그리고 돈은 많이 줘 그 대신.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은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네. 네, 어휴, 여기까지 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세준 변호사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시면 법무법인 제하에 전세준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에도 계속 저희가 작가 사인회, 드로잉쇼 등등이 여기서 다 이벤트가 벌어지니까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웹툰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알아보기에 법무법인 제하의 전세준 변호사였고요. 지금까지 사회보험 북큐브 네트워크의 김태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